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과 영국에서 백신을 맞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 접종한 사람 중 10에서 15%는 확실한 부작용을 경험했고 최대 4.6%는 안면 신경마비나 림프절 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올 3분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선전에 전체 기업의 성장성 둔화폭이 축소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4분기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 같은 개선세가 이어질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연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5년째 보툴리눔 톡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결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나보타 수입 금지 기간은 지난 7월 내린 예비 판결에서 명령한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보다 줄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있었던 FOMC 회의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나오지 않아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시장 계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계속해서 예측을 했었던 대로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추가 자산 매입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악재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 간밤 나스닥은 또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소형주 쪽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정이 되고 또 소형주, 중형주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 좋은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장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최근의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들의 개입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나섰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현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진짜 역사적인 날이죠. 처음으로 미국 달러로 2만 불을 넘고 제가 사실은 서울경제에서 방송 시작할 때 한 4개월 전에 한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한 900만 원,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빠른 시간에 이렇게 2만 불을 넘고 한국 돈으로는 한 2,400만 원까지 오늘 아침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이랑 2020년 지금 현재 상황이랑 뭐가 다르냐면 지금 기관 투자들이 2017년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큰 기관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스트라이프, 페이팔, 큰 결제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IT 회사, 그리고 또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 폴 투돌 존스는 완전히 헤지 펀드 파이니어이고 맨 처음부터 헤지 펀드를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폴 투돌 존스고. 그리고 스탠리 드렁큰밀러,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가 키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자산들을 진짜 지금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서플라이가 되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좀 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빠른 시간에 지금 이 자산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분은 레이 달리오죠. 레이 달리오는 몇 조를 운영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가 비트코인은 진짜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한국 자산 회사들도 이제 결국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을 어답션 해가지고 대체 자산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이거를 recommend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떠나서 이거는 이제 세계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 7,400조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블랙락. 거기에 그 체어맨이 레리 핑크인데 레리 핑크 분도 비트코인은 possibly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진짜 글로벌 자산으로 진짜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금융자산으로 다른 대체 자산으로 좀 권유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게 정말로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서울경제TV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저의 팀은 골드는 투자 자산으로 인기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암호화폐 전망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암호화폐가 골드의 자산을 어느 정도 차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차트를 보면 이거는 좀 배가 아픈 차트인데 저한테도 좀 배가 아프죠. 이 비트코인이 시작했을 때가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만약 비트코인 나오자마자 샀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불이죠. 한국 돈으로 11만 원. 11만 원을 샀었으면 이제 20만 프로를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11만 원이 지금 그러니까 9.2 million 달러니까 이게 한 한국 돈 한 96억 환율로 하면 95억이겠죠. 생각해보세요. 11억을 한 10년 투자했으면 지금 그 자산이 90몇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애머존, 애플랑 비교하지만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2008년, 9년 시작했을 때 저도 비트코인 대해서는 비춰도 몰랐지만 이거는 좀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항상 비춰드리는 월봉 차트죠. 럭 스케일 비트코인. 아직도 모든 분들이 이거 진짜 2017년까지 가격까지 가가지고 뚫었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아직 진짜 패턴 분석가로는 참 좋은 차트죠. 그리고 패턴 분석가로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는 참 하락세처럼 보이는 패턴이고 이거는 완전히 상승세.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직도 그 3차, 4차 빨간 5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은 아직도 멀었고 그런데 이래서 일제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좀 큰 조정이 온 다음에 또 큰 상승이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카운트를 잘 보시고 꼭 여기서 꼭 내가 그 방향성을 꼭 쭉 올라가게 했다고 일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큰 조정도 오겠죠. 그래서 잘 엘리엇 웨이 패턴 카운트만 보시고 투자를 하면 저는 결과가 매우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차트로 봤을 때 패턴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한 번쯤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언제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지금 이게 그 끝부분 5차 파도에 조그만 사이클 5차 파도가 끝나서 그 다음에 1번 파동이 이루어지는데 1례 파동 모르시는 분 잘 이해를 안 가지만 여기서 따라가지 말고 이따가 조정이 오면 저의 생방송 금요일도 내가 이 엘리베이터 카운트를 비트코인을 알려드리니까 좀 차분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따가 큰 조정이 온 다음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웅제약, 한국전력, 명신산업입니다. 먼저 대웅제약입니다. 네, 현재 대웅제약 14.07% 상승한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분쟁 패소 소식에 주가가 급락이 전망이 됐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보톡스 분쟁에선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의 나부타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인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은 수입 금지 기간 단축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ITC의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임상 이상시험을 233 임상시험으로 변경 승인받아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연구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톡스 분쟁 종료 소식과 임상 변경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는 대웅제약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현재 7.20% 상승한 2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 보입니다. 요금제 개편 가능성과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 보이는데요. 지난주 한국전력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져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는 입장인데요. 저유가, 유연탄의 단가 하락과 원화 강세, 원전 가동률 정상화 등으로 이익이 2021년까지 개선될 것이고 배당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현재 25.31% 상승한 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강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신산업이 눈에 띄는데요. 명신산업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명신산업은 지난 7일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섹터가 전기차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명신산업은 강판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해 모양을 만드는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량용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명신산업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 시각 정보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또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라는 건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이 좀 강세라고 해요. 특별히 또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강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흐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신곡 50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LCD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내년까지도 이 LCD 수급에 대해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11월에 32인치 LCD TV 오픈셀 가격은 61달러로 이 5월달에 33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이 84%까지 좀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파른 이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이 내년에는 LCD TV에 대한 패널 가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이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이익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좀 전망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니 LED TV와 또 LCD TV 같은 부분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LCD TV에 대한 수요는 계속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노트북 수요까지도 2억 대 이상으로 올해 대비해서도 4.6%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산 55인치와 65인치 쪽에서 LCD TV가 지금 250에서 최소 250, 최저 $400로 어떤 중저가 스마트폰 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선 이 LCD TV에 대한 수요는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0일이었죠. 이 일본의 그 디스플레이 글래스 제조업체죠. 니폰 엘렉트릭 글래스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내년 3월 이후에 정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이제 관련 LED 디스플레이가 탑픽이긴 하지만 이 관련주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을 관심 있게 봤는데 뭐 AP 시스템이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그 장비 업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호 DSP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호 DSP 같은 경우에는 이 검안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OLED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 LED 같은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의 검안 장비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호 DSP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영업이익은 114억,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171억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도 50% 가까이 성장세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 디스플레이 가격에 대한 디스플레이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과의 그 업체들의 어떤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호 DSP의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사업 다각화가 분명 실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 안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영호 DSP를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는데 LCD TV 수요 강세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또 관심 종목으로 영호 DSP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은행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은행주 하면 연말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제한도 압박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보다 이 배당주의 흐름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의견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은행 안에서도 사업 부분 안에서도 대출에 대한 예대 마진 부분이 상당한 수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 신용 대출에 대한 취급 기준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취급 중단, 한도 축소, 금리 인상 같은 다양한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 가계 대출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처럼 이제 가계 대출 억제책을 또 내놓으면서 이 5대 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은 12월 들어서 10일까지 1,235억 감소했고요. 이 주택담보대출도 4,946억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한마디로 이 어떤 MBS 주택저당대출에 대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근에 11월까지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은행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 좀 줄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대출은 증가하겠죠. GDP나 그러니까 반영했을 때. 하지만 올해의 11.8%의 상승세 대비해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5% 증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대출 기준도 강화되고요. 이 코로나 완화로 어떤 선제적인 대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은행 한마디로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이 은행 주가의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은행 펀드멘탈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좀 평가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은 이 제조업과 틀리게 외형 증가율이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은행 자체적으로도 당장 어떤 수익에 줄어들더라도 좀 줄이려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오히려 지금 은행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만 좀 봤을 때는 좀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배당만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업에서는요, 디폴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업들은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이 223개 산하된다고 해요. 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시스템 위험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늘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디폴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이 신용 등급을 부여한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만 무려 223개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3개사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고요. 유럽은 280%, 신흥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30% 늘어났는데요. 디폴트 율도 5%를 넘어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썼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도 디폴트가 멈추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발 매출 감소보다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부채가 과도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기업들의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들을 보면 어떤 업종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주로 어떤 업종들인가요? 네, 최근 디폴트는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JC페니를 비롯한 소매 업종이 많았고요. 영국에서는 의류회사인 아르카디아 그룹을 비롯해서 240년 된 전통 백화점이죠. 더 벤함스가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223개사 중에서 에너지, 소비재, 소매 업종을 비롯한 4개 업종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금리 인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이 낮은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회사채들의 디폴트가 다시 찾아오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디폴트 예비군 기업들 중에서도 전 세계 디지털 흐름 속에서 뒤처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는 아무래도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있고요. 경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소매 유통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의 어려움은 계속이 되면서 K자형 경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중국 회사를 좀 보면 디폴트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유 기업들까지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2월 달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부실 채권들을 보면요, 9월 말 현재 무려 47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분명한 11월 달부터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융통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라고 하면은 철밥통, 그러니까 암묵적인 정부 보증 하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부족해도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11월 달 이후에만 무려 2천억 위엔을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연쇄 도산과 같은 시스템 위험으로는 전개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A 등급의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재무제표,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중국 정부가 용인해주지 않겠고 기업 통폐합뿐만 아니라 CEO에 대해서도 문책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부채 정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내년에는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민영 기업들도 달러가 부채가 많다든지 공급 과잉 업종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제조, 광업이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유 기업이 이제 이런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그 대기업들이 자금 결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채 경영을 해왔던 반도체나 전자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묶여있는 컨테이너들이 중국으로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한 개당 600위엔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붙고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운송 차질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다가 또 부품 결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업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폭스바겐의 합작사죠.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은 12월 4일, 또 이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조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원인은 차량 탑재용 반도체 조달이 막혔고요. 또 엔진과 전자제어 서스펜스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재고까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과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망을 재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만끽해왔던 전기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는 물론이고 노트북, 휴대전화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말에 물실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라는 겁니다. 중국의 자금난에 빠진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완성차, 휴대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도 특수를 계속 가져다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사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 좀 보면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상무부가 SMIC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지정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자일링스, KLA 같은 미국의 반도체 그 장비 회사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미국 회사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월별로 장비 유지 보수 부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스크린, 니콘,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회사 ASML 쪽에서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또 그 주요 파트너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산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SMIC 같은 경우는 40나노미터 또 28나노미터의 양산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품과 관련된 교체라든지 부품 교환이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조업 중단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그 공급 부족 사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중국의 이거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한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상당한 이익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까지 좀 전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업 중단하는 중국의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조금 화랑을 누리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화랑세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무려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시장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이런 확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매출은 올해 전년 대비 5% 증가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무려 12% 정도 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는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은 5G 스마트폰 증가인데 특히 그 애플이 생산이 상반기에 3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용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로 인한 노트북 판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전자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쳐주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이어갔는데 이제는 다시 매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2조 2천억 원이 넘게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펀드들을 보면은 6주 연속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1,400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신흥국 증시 쪽으로도 5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문제는 해외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들의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현재는 61.5%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60% 정도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거고요. 또한 밸런스형 펀드라든지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이라든지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연말 수익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또 환율도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과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연말까지는 계속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한 새해에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재조정 내년을 위해서 현금 확보용 매도는 계속이 연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요. 사실 이렇다 할 호재가 있지 않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과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지만 그래도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름철 이후에 집단 면역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요. 특히 온라인 증권의 개미 투자가들이죠.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시간과 돈을 다시 주식 거래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 거래에도 상당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SNS상에 자기들 간의 투자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을 레딧을 통해서도 지금 상당히 주식의 공격적인 패턴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로빈후드에서는 무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테크 관련주 중에서 가파라고 불리는 디지털 플랫포머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화상위 관련 주미라든지 테슬라, 넷플릭스와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기업 펀더멘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가만 참고하는 고빈도 거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종래 그 경험 법칙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기관 투자와 역방향의 그 투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되면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로빈후드족들이라고 하죠. 하이테크주들의 관심을 갖는 분들은 좀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화랑이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의 로빈후드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 달에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온라인 주식 거래 앱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 달 만에 이용자가 10,000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패턴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하이테크, 은행, 자원주 할 것 없이 계속 고빈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수습이 되면은 증시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아 보여집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업무의 시간에 콘서트를 본다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지 이성 교제에 좀 더 많은 돈이라든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로빈후드에 의해서 주가가 현직기증 날 정도로 하이테크 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익비율을 보면은 GM은 14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팡주 같은 경우에는 53배, 테슬라는 1000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자동차 생산 목표가 50만 대고 전년 대비 36% 증가한다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100년, 200년 뒤 주가 실적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증시는 조정을 보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제 지표와 증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종식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가 악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실제로 궁금한 게 이 로빈후드족들이 지금 고빈도 주식 거래 아니면 옵션에 거해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높은 매매 차익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주식 투자가들이 현재는 과다할 정도로 옵션 거래에 치우치고 있고요. 또 주가만 보고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큰 손실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6월 달에 20세 대학생이 옵션 거래로 손실을 보자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요. 게다가 9월에는 고빈도 거래, 그러니까 HFT 업자에게 로빈후드가 고객 주문을 제공한 혐의로 인해서 미국 SEC가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들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과 관련된 소프트 기술이 상당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빈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로빈후드의 전성 시대가 만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알고리즘 거래에 의한 주식 거래가 다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고리즘 거래라는 자체가 상당히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주식시장이 꺾였을 경우에는 의외로 극폭의 주가 하락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한 22배 정도 수준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가 워낙 역사적으로 저 수준에서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 싸다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주시장이 현재 버블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들이 빨리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경우에 30배를 넘는 종목들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0배 이상이라든지 2배 이하 종목을 제외한 PER의 분포들을 보면은 28에서 한 10배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뭐 주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시장과 관련된 시계 곡선을 보면은 경기 순환에 맞춰서 금융 장세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1년도에 미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에서 24배 정도 수준이지만 EPS 개선에 따른 실적 장세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주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지금 상황이 어쨌든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리는 도너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후보로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6.4%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10% 가까운 그 이상의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국제의약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까지 모두 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프로텍이 14% 기록을 했었네요. 다음은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트제약, 오텍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동일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2번 접근이었는데 모두 12% 이상의 수익률들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S맥이 9.2%, 진양산업이 7%, 서현탄메탈 7% 수익 내고 나온 종목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포트가 5개밖에 현재 포트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IA가 15%, 우리기술투자가 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오토텍 15%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큐어 15.1%, KCTC 2.2%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현재 담겨있는 종목은 총 5종목이고요. 삼화알미늄이 오늘 3.4% 수익 내주고 있고 한농화성이 4.1%, 벽산이 3.2%, 최근에 꿈틀꿈틀했던 종목들은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써니전자와 NEW 지금 AS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포트에서 제외됐거나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아마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 하루하루 기분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포트에 담긴 종목 중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종목 중에 NEW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상승 추세 흐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림목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누림목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21선 부근까지도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수렴하는 구간에서 돌파한 거기 때문에 요 하단까지 한번 발부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NEW 내년에 좀 크게 시세를 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 트렌드였던 종목이었는데 요번에 이 트렌드를 깨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굉장히 크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정별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인 벽산입니다. 최근에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 강하게 이제 올랐었는데요. 앞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마 페인트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넣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 페인트 관련주들이 지금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루 페인트라든지 이렇게 지금 페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급등이 막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벽산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건설 관련주지만 계열 회사로 페인트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 페인트 섹터의 상승과 함께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정욱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테마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수익권인데 일단 우상향 흐름 이어간다 하면 이대로 한번 계속 목표가까지 부여해보는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농화성인데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 박스권을 좀 빠르게 돌파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가격대쯤 되겠네요. 8,500원에서 8,600원대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거래량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눌림 자리에서 종가 기준으로 한다 하면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5일선 쉬고 있지만 내일쯤 해서 시세를 좀 강하게 한번 치고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까지 이번 주 내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잘하면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끝난다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를 좀 띄워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거의 무르익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지금 4,000원 선에서 계속 기어다니고 있죠. 붙어 있습니다.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는 껌딱지처럼 4,000원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이평선이 이제 21선까지 해서 수렴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하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음봉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적금 들듯이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화알미늄인데요. 어저께 제가 수익권이지만 매수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부경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추세 저항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종가에는 조금 아랫꼬리가 길게 안 잡혔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일단 거래량을 죽이면서 음봉으로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시가를 상승 출발시켜준다 하면 시세 한번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해도 뭐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흐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저께도 제가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오늘도 음봉으로 밀리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내일이 디데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뭐 올라가 봐야지 아는 거라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잠잠해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크게 한번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5종목 이렇게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또 디데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더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요. 아니면 옆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입장하시면 자세한 정보도 궁금증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